네, 이번에는 정치 토크의 최강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민시, 50대의 민주투사가 된 시장주의자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모셨고요. 그 다음에 강상구 노회찬 정치학교 교장, 선생님은 아니고 교장님 이렇게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정치 드립 어느 정도까지 서로 대립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새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중국발 미세먼지, 예, 중국 난방을 11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아마도 그 영향이 크고 또 공장도 좀, 순이라고 북경에 가까운 순이 거기 공장지대가 있는데 세게 돌리면 먼지가 꽉 찹니다. 네. 아니 중국 경기가 요새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작년 성장률이 5%를 못 넘은 거를 이렇게 그 보도가 됐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더 세게 요새 공장을 돌리나요? 올해는 5% 넘기기 위해서. 네. 미세먼지가 보통은 봄에 막 심하고 그런데 요 며칠은 아주 심했어요. 오늘은 조금 며칠 사나흘 전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긴 하던데. 그러니까요. 목에는 이 미세먼지 많고 이럴 때 목에는 도라지가 좋죠.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역시 감각 있는 방송 천재 김용남 의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광고 하나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기 약도라지 진액고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계속 목이 불편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기관지가 고통스러우신 분들은 이 천기 약도라지 진액고를 좀 잡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약도라지에 진한 사포닌이 기침과 가래로 답답했던 목을 촉촉하게 하고 편안한 호흡을 도와주는데요. 이번 설에 특히 어르신들께 천기 약도라지 진액고를 선물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72시간 동안 초고 농축을 했고 사포닌 성분이 파괴되지 않도록 꾸덕꾸덕 쫀득쫀득해서 잡수시기도 좋더라고요. 저는 살짝 출출할 때 한 숟갈 먹습니다. 출출할 때 이걸 목도 아프고. 예. 오늘이 명절 전에 이게 마지막 광고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건강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 선물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천기 약도라지 진액고로 건강과 마음을 함께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시 후에 5만 명 판매 돌파했고요. 3년 전 가격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4+4 4병 사시면 4병을 추가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감사 메시지 그리고 고급 포장 쇼핑백까지 선물로 드리니까요. 꼭 선물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송 메시지에 취재 편의점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천연57 프리미엄 스푼도 함께 사은품으로 보내드린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하고 저희 댓글창에 URL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천연57 프리미엄 스푼이 이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굉장히 프리미엄. 네, 굉장히 느낌이 옵니다. 프리미엄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본격적인 정치 토크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보기가 좀 괴롭죠. 괴로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뻔한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니까 그것도 이제는 쌍으로 주고 받으면서 이어가니까 참고 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나요? 이게 거짓말쟁이 사기꾼의 3단계가 있다고. 이게 아주 거짓말이 심한 사람을 가리켜서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네. 근데 그거보다 좀 심한 경우 저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맞아요. 얘기하거든요. 네네. 근데 최고봉은 그거예요. 저건 숨도 거짓 숨인 것 같아. 숨 쉬는 척하면서 딴 거 하는 것 같아. 그러는데 거의 그 수준이에요 지금. 그리고 제2의 바이든 날리면 그러니까. 듣기 평가까지 또 하고 있어서 그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계속 높여가는 단계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뻔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 변론기일 열리기 전에 오늘은 둘이 나와가지고 혹시 좀 싸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다 헛된 꿈이었습니다. 입을 아주 잘 맞췄어요. 네. 이 커플이 네.
입을 잘 맞춰가지고 하여튼 방금 그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잖아요. 예.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래서 핑계를 뭐 잔뜩 댔는데 네. 제가 보기에 어제 그 자리는 무덤이었다. 자기들 죽을 자리 판 거고요. 앞으로 헌재 변론기일이 여러 번 있고 그때마다 출석한다고 윤석열 씨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또 그 무덤에는 또 어떤 핑계를 댈지 기다려져요. 근데 그 근데 얘기가- 결론은 예.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다. 예. 예. 아니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홍장원 차장 나오는 날은 아파서 안 나올 것 같다. 그렇죠. 약간 밀릴 것 예, 같아요. 예. 홍장원한테 밀릴까봐 그날은 아플 것 같다. 아플 아니, 예정이다. 국회에서 증언하는 모습 보니까 홍정원 차장이 딱딱 부러지고 예. 발음도 상당히 좋고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뭐 특전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 나오는 날도 과연 김용현처럼 이렇게 맞장구를 쳐줄까? 아니면 자기들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저 의원님께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제는 굉장히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김용현이 협조해주는 태도였는데 자기 재판에서도 그렇게 정말 제가 다 했어요. 이런 컨셉으로 갈까요? 그건 두고 봐야죠. 네. 그건 두고 봐야 될 텐데. 네. 글쎄 그 김용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차피 법적 책임은 아무리 회피하려고 해도 뭐 무조건 중형이 선고될 거잖아요. 네, 네. 살아생전에 햇볕 보기 어렵다. 아이고야. 그러면 네. 차라리 다른 쪽으로 돌팔구를 삼자. 그래서 김용현 의리 있다라는 평가라도 받고. 윤상현 컨셉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전국이 잘 풀리면 네. 사면복권이라도 노리자. 어차피 법률적으로는 뭐 무조건 대단히 긴 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작전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보면서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게 그런 거잖아요. 그 김용현 그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다. 첫 번째는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윤석열 씨가 뭘 많이 한 게 아니고 내가 했다 이렇게 해서 혹시 탄핵이 안 될까? 네. 그러면 자기가 살아날 구석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말이 안 되지만 네. 계속 이 바깥에 있는 시민들한테 선동을 해서 그러니까 논리를 제공해서 네. 요새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 여론조사는 따로 뭐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네. 오른다고 자기들은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선 때 혹시나 자기들한테 유리한 결과가 오면 말씀하셨던 대로 사면 같은 걸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어쨌든 김용현 씨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자기는 오래 사는데 감옥에서 네네. 윤석열이 이 뭔가 신락 같은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자기한테도 유리할 것이다라고 헛된 꿈을 꾸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네. 근데 그마저도 그럼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얘기를 한 것이냐 그렇지는 네. 않아요. 밑에다 책임을 자꾸 내렸죠. 네. 예, 이상한 낙수 효과를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굉장히 기괴해요. 기괴하다. 예, 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도 비슷한 평가를 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여론조사 결과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나왔습니까?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38, 민주당이 40, 그리고 차기 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이 4%, 오세훈 서울시장이 3%,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이준석 의원, 김동연 지사, 유승민 의원 각각 1%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 조만간 대선이 열릴 텐데 네. 이재명 대 김문수, 김문수 대 이재명 이거 이렇게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최종적으로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지는 조금 의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여권 내에서는 지금 1등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은데 네. 아무래도 선거가 정말 확정돼서 다가오면 다른 선거는 몰라도 대선은 선거구가 그냥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구가 있는 선거는 뭐 영남 중심으로 해서 뭐 특정
성향의 유권자들한테 표를 많이 받으면 당선되는 선거입니다만 대선은 무조건 중도층의 표를 많이 가져와야 이길 수 있는 선거인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그런 결정을 할까? 과연 이제 소위 얘기하는 확장성이 있는 후보 쪽으로 선거가 다가오면 좀 기울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초반에 네. 그 이른바 결집 효과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러니까 이달 15일 날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이 체포됐잖아요. 네네. 체포되면서 사실상 이거는 형사 절차는 이제 스케줄대로 진행된다. 끝났다. 예. 근데 그런 거죠. 이거를 불법적인 내란 세력 대 법질서 수호 세력의 구도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른바 정치 성향별로 보수 대 진보의 대결로 인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야 우리 쪽은 이거 대장 잡혀갔는데 너희는 뭐야? 네네. 너희는 아직 안 다쳤잖아. 그러면서 일종의 결집하는 효과가 나오면서 그러면 가장 그 결집하는 층에서 인기가 좋은 게 누구냐? 그거는 지속적으로 8년 전에 탄핵부터 탄핵 반대 집회에 꾸준하게 참석해 왔던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떠오르는 것이고 거기에 일단은 지금은 결집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대선판에서는 뭐 많은 그 국힘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죠. 과연 이길 수 있어? 이 카드로?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근데 뭐 제가 어제 한 그 국민의힘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더 망가져야 돼. 우리 당은 더 망가져야 돼. 정신 못 차렸어.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더 두드러 패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답답하시긴 한 것 같아요. 김문수로 무슨 대선이야. 이제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아침 발표된 조선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라는 게 45%예요. 그리고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44%입니다. 모른 무응답이 11%인데요. 조선일보 K스탯 리서치가 의뢰해서 지난 21일에서 22일 동안 실시한 이제 차기 대선 어느 후보가 되든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를 물은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오늘 발표한 갤럽 여론조사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를 물었는데 갤럽 조사에서는 정권 유지, 그러니까 여당 후보 당선이 40%,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이 50%. 그러니까 상당히 10% 차로 퍼센트 차로 정권 교체가 우세하다라는 여론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갤럽이 물었습니다. 찬성한다 59, 반대한다 36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정당 지지도 말씀드렸나요? 예, 38대 40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정당별 신뢰 여부를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뢰하십니까? 41. 신뢰하지 않는다 53. 국민의힘 신뢰합니까? 31. 신뢰하지 않는다 64.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신뢰한다 35, 신뢰하지 않는다 54. 개혁신당 신뢰한다 13, 신뢰하지 않는다 70.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당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은데 그 가운데 신뢰도가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다와 이 비율이 제일 낮은 거는 민주당이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론조사 상의 최근에 나타난 특징 혹은 고려해봐야 될 점은 사실 여러 번 짚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응답자 중에 보수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거는 좀 확실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리얼미터 조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네, 근데 네. 12월 마지막 주 때 그때 보수층이라고 대답한 사람과 진보층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진보층이 한 30명 많았었습니다. 근데 1월 첫째 주 가면요. 보수층이 한 20명 많고 1월 둘째 주 가면 한 50명 많고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가장 최근 조사로 가면 보수층이 150명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급격히 보수층 응답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확실하다. 네. 이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여론조사 결과가 일종의 편향이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이해는 해야 되고요. 그다음 그런데 두 번째 이 중도층이라고 대답한 분들 이분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 가운데서는 확실히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여론이 정권 교체 여론이 줄고 있는 경향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점은 이 우리가 좀 이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갤럽 여론조사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다 볼 수가 없어가지고 좀 그런데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 보면 이 호남 전라도 광주 지역, 네. 광주 전라 지역에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편향이 있다고 하는 거를 좀 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아니 그 거죠? 지금 제가 데이터를 예, 보고 그 갤럽 있는데 데이터 보고 계십니까? 갤럽 데이터에서 예. 광주 전라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높아요. 69%고 예, 국민의힘 그렇겠죠. 지지가 9%. 9%. 그럼 조국혁신당 그거는 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광주 전라. 통상적인 조사인데 네. 그러면 더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좀 바뀌고 있다. 네. 이런 걸 알 수 있고 저는 이게 이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다음 김문수 씨가 후보로 나올 것인가. 네. 이건 좀 다른 문제죠. 그 국민의힘도 야 김문수 씨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극우를 대표하는 것이면 대표하는 사람이 자신의 당의 후보로 나오면 이거 심각하죠. 아무리 최근에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말이 점점 세지잖아요. 민주당을 막 내란당이라고 얘기하고 히틀러 같다고 그러고 괴벨스 같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 말이 세져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김문수 씨 지지율이 높아지는 측면이 확실히 있는데 그거는 이 자기 발 밑을 파는 네, 행위죠. 네. 예. 저는 그래서 욕말만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씨하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예전에는 한 몸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됐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국민의힘을 윤석열 당 이렇게만 부르기로 했어요. 아, 윤석열 예, 당이다. 윤석열 당이라고만 계속 부르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표집은 여전히 이제 진보 표집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362, 중도가 284, 그리고 진보가 266 이렇게 나왔다는 숫자는 말씀 모름 응답 거절은 88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수가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그런데 이제 이 지형이 계속 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그 의원님께서는 보시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가면 사실은 뭐 원사이드하게 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럴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사실은 변수가 뭐 대선에는 몇 번은 출렁거리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원칙은 네. 이른바 그 움직이는 표, 음. 캐스팅 보터라고 표현되는 뭐 예. 그걸 중도층으로 표현하든 아니면 뭐 유동층이라고 표현을 하든 네.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2012년에는 박근혜 찍고 2017년에는 문재인 찍었던 사람들. 유권자들 예, 예. 뭐 이게 매번 그때 바뀌었던 층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교차 투표를 하던 층에서 표를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선거란 말이에요. 대선은 예. 우리가 흔히 51대 49의 게임이라고 대선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1대1 구도 하에서는 표차가 많이 날 수가 없는 선거가 대선이에요. 네, 네. 근데 조금이라도 더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온건한 이미지 내지는 믿을 수 있는 이미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과거에 경기도지사를 할 때 그러니까 삼선 의원 출신이고 그 전에는 노동운동을 했던 그런 이미지라면 대선 뭐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경사노위 위원장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이미지로는 대선을 이기기 어렵다는 건 뭐 웬만한 너무 사람들은 그렇죠. 명약관한 다 그렇게 일이죠.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좀 데이터를 보니까 재밌는 점들이 좀 발견이 되는데요. 흡사 지난 4월 총선 때하고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도라지 좀 드시죠. 마셔. 도라지를 마셔야겠네. 예, 약도라지 네. 먹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총선 때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데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50% 54%예요. 그러니까 서울 50, 그 인천, 경기 54. 대전, 충청이 팽팽합니다. 47대 47이에요. 43대 43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 전라는 9대 79로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인데 대구, 경북, 부울경은 여전히 정권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대구는 61대 34고 부울경은 48대 41입니다. 근소한 격차로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뭐 대선 어차피 이제 대선 구도로 가는 거여서 지금 보면 총선 때하고 비슷한 여론 지형이 나타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포인트는 중도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특히 이제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중도가 무슨 선택을 할 거냐 되게 중요한데 이 응답표에 따르면 중도의 60%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27%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중도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뭐 요즘 같은 상황이면 야당이 이 정권을 잡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게 불안불안하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더욱 두 당이 중도 표심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여기에 신경을 쓸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당은 지금 김문수 씨가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떠오르고 근데 계속 과격 발언을 하고 극우 세력은 이렇게 날뛰고 이러면서 다른 후보 확장성이 있는 후보로 선출해야지라는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약간 외통수에 걸린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 민주당은 중도로 이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네네. 기자회견 내용도 보면 과거에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보다 친기업적 입장을 반영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게 중도를 좀 이렇게 신경 쓰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싶고 근데 네. 다만 지금 그렇게 정책적으로 우클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 아니면 네. 다른 방식을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심도 깊게 그 뭐 논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민 씨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중도 우클릭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이 일제히 이재명 대표의 어제 기자회견을 분석하기를 중도 우클릭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여권과 야권이 조금 상황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여당 내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김문수 장관한테 초반에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홍준표 시장을 예를 들어 보면 네, 홍준표 시장은 탄핵 반대 입장이에요. 맞아요. 예. 그뭐 이제 지지층을 염두에 두고 뭐 그런 스탠스를 취했는데 탄핵을 반대하면서 대선 출마 선언은 사실상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일 먼저 들었어. 맞아요. 아니 그러면 네. 본인이 지금 끌어당기고자 하는 이른바 윤석열 김건희를 아직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저건 뭐야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탄핵 반대를 한다고 하면 조기 대선은 없다라는 네. 입장을 견지해야 일관성이 있는 건데 아니 조기 대선에 제일 먼저 손을 들어. 네. 그러니까 이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홍준표 시장이 네. 본인께 본인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쭉 빠지잖아요. 네. 근데 김문수 장관은 대선은 입에도 안 올려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대안을 찾아보니까 이쪽으로 쏠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권 내에서는 올망졸망한 후보들이 나와 있는 가운데 일단 예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모을 수 있는 핵심 지지층표는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예선 단계에서는 오히려 김문수 장관의 스탠스가 나은 거죠. 전략적으로는. 차라리. 근데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예선 걱정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선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면 본선 전략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지금 의미에서 하는 건 다 본선 전략이다. 본선 전략인 예, 것이죠. 예, 예. 근데 핵심은 그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어떤 중도 우클릭 뭐 아니면 실용주의보다 국민들이 가장 지금 눈여겨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윤석열이라는 문제적 인간에 있어서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법질서 수호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헌법을 비롯한 네, 네. 완전 깡그리 무시하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법질서 수호 의지가 있느냐 이 관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략적으로도 지금 변호인들이 얘기를 꺼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의 위헌법률 심판 네.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략적으로는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헌재에서 불과 한 3년 전에 네. 합헌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이게 헌법 위반이냐 여부에 대해서 최근에 헌재 결론이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에 협조하는 뭐 모습 내지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오히려 그게 중도층의 소구력 있는 선거 전략 아니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법원의 판결하고 검찰 수사가 양 당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네. 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그 나왔지만 2월 말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월 26일 날 그리고 네. 아마도 3월 하순 정도에 선고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탄핵은 네. 지금 윤석열 씨나 뭐 어제 헌재 분위기로 봐서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네. 좀 더 빨리 네. 이 판단할 거다 이런 의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최대한 빨리 판단되면 예를 들어서 이건 가정이지만 2월 말에 판단한다고 하면 네, 헌재가. 헌재가 그러면 4월 말에 대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선고 일이 3월 하순이면 네. 대선 30일 전이에요. 그러면 그러네. 이미 후보 다 정해지고 네. 대통령 선거 운동 24일인가 20 며칠 네, 하고 난 다음에 20 며칠 하기 하기 직전이에요. 직전이구나. 하기 직전이에요. 네. 그러면 대선의 최대 이슈는 그냥 이게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 이재명 대표 선거 결과, 선거 결과. 선거 결과가 아니 네. 선거 결과 네, 네.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네. 일단 중요할 것이고 그게 어떻게 결론이 될지야 뭐 전망이 여러 가지일 테니까. 근데 네. 어쨌든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그 신경 써야 될 문제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데 윤석열 당은 누가 후보가 될 것인가를 정하는데 네. 검찰의 이 수사 결과가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명태균 사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유력 후보들 중에 누구에게 후보 자격을 안 줄 것이냐. 검찰이. 예. 요게 검찰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지금은 뭐 김문수냐 홍준표냐 오세훈이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즈음 가서 홍준표나 오세훈 이런 사람들의 이 그동안 말만 있었던 이 혐의 사실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후보군이 갑자기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예. 명태균 게이트에 예. 의해서. 이게 검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와, 그러니까 검찰이 누구를 예. 봐주거나 아니냐에 따라서 후보군이 정리 조정될 수도 있겠다. 예. 근데 저는 지금 보면 네. 검찰이 윤석열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김용현 공소장에도 보면 수사 제대로 한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검찰은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을 딱 찍어내는 거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머지 예를 들면 국무위원들은 별 혐의가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막 다른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검찰이 보수 세력 전체를 전부 이렇게 손을 봐서 네. 내란의 뿌리를 뽑을 생각이 있는 건 아니구나 검찰이 이런 네. 느낌이 들어요. 그냥 윤석열만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원포인트로. 예 원포인트 수사. 원포인트 그게 수사. 왜 그러냐면 검찰 네. 입장에서는 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들이 이 다음 정권이야 뭐 그렇다 치고 보수 세력 전체에게 척지는 일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리고 네. 자신들의 선배들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주현 수석이 됐든 박성재 장관이 예, 됐든. 그러니까 꽤 있죠. 검찰 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당장 그리고 앞으로 네. 자기 조직이 살아남고 유지 보존되는데 어느 정도를 쳐내는 게 가장 좋을지를 계산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계산 속에는 윤석열 당의 이 대통령 후보는 누구로 할까? 우리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할 것이다. 네. 그래서 두 당의 대선 후보의 이 뭡니까 뭐 미래 이런 게 검찰과 사법부에 네. 상당 부분 이 지금 이 긴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저희 취재해 보면 선거법 너무 황당해서 이거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법률위원회 이쪽에 취재해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선거 결과에 대해서 유죄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민주당은 오히려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공직선거법은 네. 1심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보다 네. 바뀔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럼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아니 그 가능성도 예. 충분히 있어요. 예. 근데 다만 이제 크게 두 덩어리잖아요. 네. 고 김문기 씨 관련된 부분이 있고 백현동의 그 토지 용도 네. 변경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예. 국토부 관련된 거 예. 오히려 1심 결론이 바뀐다고 하면 김문기 씨 관련된 부분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전 봅니다. 알았냐 몰랐냐 이거 예, 관련해서. 백현동보다는 그거는 갸우뚱 한단 예.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는 듯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냥 정정당당하게 정면 돌파하는 게 정면 맞다. 돌파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예. 유죄보다는 무죄 가능성이 맞기 때문에 국민을 믿고 그리고 이제 상식적인 재판부를 믿고 가는 게 맞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원래 위중교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중에서 아무래도 무죄가 나오면 공직선거법 위반 네. 건일 거야라고 맞아요. 다들 그렇게 그때 생각해요. 재판 전에 다 그렇게 아니,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상하고 뒤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완전히- 위증교사가 훨씬 중하다. 왜냐하면 이제 녹취 파일이 있으니까 위증교사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고 네. 판사님 마음을 어떻게 하냐? 우리 모른다. 예.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전날 네. 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하는 걸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게 그 다음 날 이 우클릭 그래서 중도 이 표심을 좀 잡으려고 했었던 것이 네. 어느 정도는 영향이 좀 감소했어요. 왜냐하면 전날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무죄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니. 원래 이 이재명 대표가 그 동안에도 보면 네. 잘 돌파해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에 제대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런 게 네. 그 유권자들한테 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뭐 저야 그냥 평론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겠지만 예. 뭐 민주당이나 당사자들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겠죠.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중도에 이 정치 행보에 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건 지금 좀 비교적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정말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을 겪고 그것도 기가 막힌데 119 우리가 법원 폭동을 봤잖아요. 네. 그런데 이 법원 폭동의 주요 세력이 보니까 젊은 청년 학생들이고 특히 이제 그 방화까지 저지르려고 했던 어제 체포된 20대 올해 20살이더라고 2006년생. 아 20살이에요? 네, 그 투블럭. 투블럭이 2006년생이에요.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네. 아마 이제 그 사실상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동접이 이만이 안 되는 걸 보니까 다 집에 가시고 지금 계시구나. 집에 출발하셨죠? 출발하셨구나. 네, 네. 예, 그러나 취재 편의점은 쉬지 않습니다. 다음 주도 저희가 방송을 할 텐데 이게 보면은 이제 그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모이고 있냐. 그러니까 중도가 아까 60%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걸 보면 이 내란 세력하고는 우리는 결별해야 된다. 여기서 이거 끊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장래를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게 좀 기본적인 판단 아닌가 싶은데. 아니, 사실은 그게 이성적인 판단이죠. 네. 아니, 내란이 일어났는데 자꾸 소란이라고. 예. 이 상황에서 정권 연장은 뜬금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절연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한 몸처럼 엮여 있는데 네. 여기서 정권 연장? 그거는 그러니까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그 대부분은 황당하다고 그 보는 생각되는 거죠. 거죠. 예. 그래서 더군다나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요. 법원이 습격당한 그렇습니다. 거죠. 이거는 무법 천재예요. 이 사람들은 법이고 헌법이고가 없어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이쪽으로 쏠린다?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그 과표집 내지는 위기 의식에 의한 결집 효과가 있는 거고 항상 보면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중도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이 범해졌기 때문에 여전히 야당이 유리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너무 이 당연한 상황에서 여당이 유리한 선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 총선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책임 있는 쪽에서 무공천 하잖아요. 저는 국민의힘이 무공천. 무공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내란을 일으켰고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고 뭐가 문제냐고 하고 있고 심지어 그 극우 세력인 정광훈 씨하고 손잡고 연대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무공천이 맞다. 국민들에게 예의를 아니 간밤에 잠 못 자고 장갑차를 지키게 만들었어요. 평범한 시민들을. 그러면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는 무공천이 맞다.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은 무공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또 민주당도 민주당 혼자만 싸울 게 아니라 전선을 좀 국민 전선으로 넓혀서 야당들 전체를 좀 집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뭐 종교 단체도 있고 시민사회 단체도 있잖아요. 그 다 같이 해서 이게 지금 무슨 20살짜리 투블럭 청년이 방화까지 저지른데 그게 타격 대상이 법원이었다. 이거 충격적으로 이게 또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우리 사회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원탁 회의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사실은 좋잖아요. 저는 100% 동의해요. 네. 왜냐하면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전에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시국 선언이 맞습니다. 잇따라 그렇습니다. 일어났잖아요. 예. 사실은 비상계엄 전에도 네. 심각했거든요. 네.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라든지 진짜 원칙을 찾아볼 수 없는 인사를 비롯해서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군다나 비상계엄이라는 내란 행위가 벌어진 다음에는 야당은 정당뿐만 아니라 시국 선언에 참여했던 그런 교수님들까지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와 어떤 그 자세가 필요했는데 그런 게 별로 안 보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야, 이거 비상계엄의 내란 거의 일부 야당 정치인들은 게임 끝났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 아닌가? 그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네.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대권은 그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권은 편하게 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요, 그렇게- 오늘의 명언이다, 명언. 네. 그 자세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바뀌어야죠.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내란 탄핵 국면 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간 것은 물론 이 윤석열 당 이런 세력들이 뭐 말만 꺼내면 조기 대선 이재명 그건 이재명 때문이야라고 네. 했었던 그 프레임 전쟁에서 일정하게는 효과를 봤기 때문이에요. 예, 그건 확실히 맞아요. 그리고 네. 원래 프레임 전쟁을 할 때는 논리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윤석열 씨가 헌재에서 김영현 씨랑 같이 얘기했었던 것들 보면 저 논리적이지 않은데 하면서 피곤하죠. 네. 그러나 지지자들은 열광한단 말이에요.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이렇게 하거나 좀 더 거짓말 보태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옳고 쟤네들은 틀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민주당 쪽에서도 이 말하자면 내란을 그러니까 옳음과 그름을 그냥 정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윤석열 당의 그런 이 시도들, 행태들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반에 집회를 민주당이 주도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안 좋은 부작용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대로 다 모여야죠. 다. 네, 그러니까 제 세력이 다 모여야. 그래서 우리 사회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부 네. 모이고 예. 그 사람들과 몰상식, 그렇죠. 염치를 가진 사람들과 모렴치. 모렴치 네. 혹은 파렴치 네. 요 구도로 가야 된다. 네, 네. 아무리 봐도 몰상식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지금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아니 법원을 때려부시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판사 아무개 나와 막 이러면서 무슨 저는 역사책에서만 봤지만 그 이른바 해방 전국에서 정치 깡패들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빨갱이 뭐 이런 거 색출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름도 반공 청년단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냉전 시대로 돌아가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이거는 좀 그 구획정리가 노상원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네, 여하튼 네. 그런 표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전선을 넓게 치고 그럼요. 전체 국민이 어떻게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거냐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늘 경제 시장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 리더십의 부재 상태잖아요. 네. 그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국민들은 불안해서 도대체 다음에 누굴 뽑아야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느냐, 네. 아니면 먹고 살기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느냐 좋을까? 이것이거든요. 근데 가장 불안한 건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뽑힌 자가 헌법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하고 뭐 이게 룰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거를 경험을 바로 직전에 했기 때문에 보다 안정감을 주는 것은 어떤 경제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법질서에 대한 수호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조기 대선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매일 빵빵빵 터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아무런 대응이 안 돼 지금. 예. 왜냐하면 리더십이 부재 상태니까 이거 뭐 대응할 사람도 없는 예, 거죠. 예. 지금 최상복 경제부총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빨리 조기 수습이 돼야 된단 말이죠. 네, 이 네. 리더십이 없는 상황이. 예. 그래서 저는 헌재가 이 속도로 나가면 2월 하순 결정이 네. 가능하다고 봐요. 2월 충분히 하순. 예, 2월 예. 하순에.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거를 정파적 입장에서 헌재나 법원 재판 진행과 결과까지 다 정파적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 사회의 맞아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데 예. 아니 사법은 사법이고 정치는 정치의 영역이 그렇습니다. 있는 거고 이걸 예. 다 묶어갖고 저 재판관은 성향이 어떤 성향이라 저렇게 결론 자꾸 그런 기사 좀 안 냈으면 좋겠어. 맞아요. 우리 언론도 네. 좀 노력이 네. 필요해 보여요. 끊임없이 프레임으로 딱 그러니까요. 누가 네가 이런 거예요. 그 호구 조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가 만약에 임명이 되면 이 사람이 성향이 정치 성향이 뭐 중도냐 뭐냐. 근데 사실 중도라는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는 의견 없음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뭐 이렇게 이두저도 아닌 애매한 네.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을 또 중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언론이 보도를 할 때도 너무 과도하게 출신이 어디고 뭐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결정을 예단하는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저는 전 그래서 이게- 정영식 주심이 어떤 결정을 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는 궁금합니다. 별로 의심 안 해요. 의심 안 하세요? 저도 그런 편이고요. 근데 다만 야 내란이니까 당연히 정권 교체 되겠지.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이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주된 행위자들은 그렇게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 예. 한 발 한 발 심사숙고하면서도 어떤 심정으로 저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윤석열 씨가 이 비상계엄 선언할 때 그때 담화문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예. 예. 그냥 토하는 심정도 아니고 피를 토하는 심정. 피를 토하는 심정이에요. 그러면 물론 나중에는 말을 바꿔가지고 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만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네. 이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법치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국면을
끌고 가야 된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 내란의 뿌리까지 쫙 다 뽑아내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네.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방금 전에 뉴시스에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에 서울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병명이 황반변성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3대 실명, 실명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 보도가 왜 지금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그 화요일 날 헌재 심판 끝난 다음에 지구병원으로 안과 간 거.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과 진료? 예, 진료라기 뭐 검진, 아, 뭐 검진, 정기 검진, 검진이라고 알려졌는데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연관된 기사로 보이는데 네. 황반변성 자체는 그 꽤 위험한 그 병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어저께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 허가가 돼서 나왔죠. 나왔잖아요. 예. 근데 물론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보석이 허가가 됐는데 저는 그것도 약간 아픈 거야 본인 마음으로 안 되는 겁니다만 저는 공직자로서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혈액암이 있었으면 경찰청장을 진작에 하지 사퇴를 말았어야죠. 했어야지. 예. 그러니까 뭐 경찰청장이 된 다음에 알게 됐다면 예. 조기 사퇴를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게 맞고. 그게 책임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전부터 자기가 그 병이 있었으면 경찰청장직을 맡질 말았어야지. 그렇습니다. 중책을 맡으면서 그거는 쉬쉬하면서 혈액암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청장직을 수행을 하다가 내란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되니까 저 암이에요 그래갖고 보석으로 나가는 건 아니 그러면 그렇게 중한 병을 앓고 있으면서 그 중한 직책은 수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저 안과 질환 중에 꽤 중요한 거를 저렇게 알려지는 게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으로 나가는 걸 봐서 저런 거 아닌가 또 그런 걱정도 좀 오케이. 돼요. 네,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일단 황반변성 자체는 이 대표적인 실명에 이르는 질환 중에 하나인 건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40세 이상 국민의 이 한 13%는 황반변성이 있대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황반변성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이 초기인지 아니면 심각한 상황인지 이런 건 알 수 없죠. 다만 네. 뭐 구속 집행정지를 노리든지 아니면 이 재판 들어가서 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건 좀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아픈 거 가지고 뭐 무슨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 약간 조심스럽긴 그렇죠. 한데 네. 다만 만약에 이 황반변성이 심각한 거였다. 그럼 왜 계엄을 한 거예요? 병 치료를 하지? 그러니까. 네. 네. 아니 그것도 그렇고 황반변성은 그게 급성으로 생기는 병은 아니잖아요. 만성이에요. 만성으로 쭉 진행되는 병인데 골프는 어떻게 쳤어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골프공은 다른 예. 구기 종목보다 제일 작은 게 공이 예. 사이즈가 작은 게 맞아요. 골프인데 그 골프는 어떻게 쳤대? 안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온 게 그냥 나온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예, 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들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편찮으시면서 자기 관리하면서 공직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런데 물론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 조지호 청장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게 이 상황을 혹시 모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언론 차원에서의 의구심을 전달하는 거다. 아픈 사람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차별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절 앞두고 좀 좋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역시 우리는 그렇게 말이죠. 어렵다. 예. 쉽지 않다. 이 상황이 끝나기 네네. 전까지는 어렵다. 여하튼 그래도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 주에는 명절 끝나고 금요일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끝으로 꼭 그 새해 인사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한 말씀씩 들을까요? 정치인 두 분 다 정치인 출신이시니까 예. 아니, 국민들 우리가 이제 신년도 대단히 어수선한 가운데 맞이했고 또 설날도 역시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맞게 됐는데 그 항상 그 이성을 찾고 저는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지적 수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상이 잘 해결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조금 다들 저를 비롯해서 편한 마음으로 설날 연휴를 보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은 뭐 당연히 드려야 되고 새해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윤석열 탄핵 처벌 예. 나중에 좀 몰아서 같이 받으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 어떤 통일 뭐 이런 노래 있는 것처럼 그 전부터 계속 윤석열의 소원은 불구속이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구속 수사를 위한 빌드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런 참 그 얌체 같은 그런 행동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아 진짜 그 최고 지도자답지 않은 품성과 태도에서 정말 질리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다음 주에도 취재 편의점은 동네 편의점처럼 문을 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